안녕하세요, 산쌤입니다. 오늘은 해석학의 첫 번째 시간으로 제가 OT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집합론 내용들을 싹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것입니다. 왜 집합론을 봐야 되느냐? 이 현대의 수학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공리들, 그러니까 약속된 명제들로부터 논리를 쌓아가는 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가장 기본 토대가 되는 공리계, 즉 ZFC라고 불리는 공리계가 바로 10개의 집합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 그러한 명제들을 말합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수학적 대상들은 이 집합의 언어로서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칙 연산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런 것들은 일종의 함수들의 일종이거든요. 그리고 이 함수라는 것이 바로 집합으로 정의가 됩니다. 사실상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 있는 모든 수학적 대상들은 전부 다 이 집합으로서 정의가 된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수학의 어떤 영역을 공부를 하신다라고 해도 그 첫 걸음은 항상 집합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이 해석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께서 기왕이면 이 해석학 강좌를 이수하시기에 앞서서 집합론 강좌를 먼저 이수하시는 것이 추천드리는 코스이긴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이 해석학만을 먼저 공부를 하고 싶은데 뭐 굳이 그 8강짜리 제가 올려놓은 집합론 강좌를 모두 이수하셔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 하는 내용들을 잘만 흡수하시면 향후 학습하시는데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다 강의로 출력해서 보고 계시죠? 반드시 종이로 인쇄를 하셔서 제가 올려드린 거 옆에다 펼쳐놓고 그러고 학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필기하실 것도 많을 거고요. 제가 옆에다가 인덱스도 다 심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거를 출력하고 보셔야 이 흐름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지가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집합에 대한 이야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우선 집합이란 무엇이냐? 다음 성질들을 만족시키는 원소들의 모임을 집합이라고 한다. 그래서 세 가지 성질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원소들은 집합에 속하거나 속하지 않거나 둘 중 하나로서 명백해야 한다. 명확해야 한다. 어떤 원소가 있었을 때 그리고 어떤 집합이 있었을 때 이 원소가 이 집합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이 애매모호한 그러한 원소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항상 포함되어 있거나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둘 중 하나로서 정해져야 된다는 거. 두 번째로 원소들끼리는 서로 다르다. 그러니까 한 집합 안에는 똑같은 원소를 여러 번 중복 표기하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합 하나를 만듭니다. 그 집합에 제가 지수, 블랙핑크 멤버입니다. 지수와 로제 이렇게 하면 이건 집합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뭐 지수를 되게 좋아한다고 해서 지수를 2번 쓰면은 지수, 로제 라고 쓰면 이러한 것은 집합으로 취급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 원소는 한 번만 써준다. 맞아요. 세 번째로 원소들끼리는 순서에 따른 구분이 없으며 연산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 지수와 로제라는 원소를 갖고 있는 집합 표시입니다. 집합은 중괄호로 표시를 해주고요. 근데 이 집합과 로제를 먼저 써준 다음에 지수를 나중에 써준 이 집합과 이 집합은 서로 같다라는 거예요. 이 순서가 서로 바뀐다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와 있는 말도 같이 보면 연산이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여러분들께서 이 앞서서 선형대 수학 강좌를 보셨던 분들께서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텐데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집합이 있으면요, 이 집합의 원소들 간에는 우선적으로 어떤 관계인지 얘네들이 그런 것들이 설정되지가 않아요. 어떤 의미를 끌어낼 수가 없다라는 말이죠. 뭐 예를 들어서 이 지수 로제라는 집합이 있어요. 뭐 지수랑 로제를 대상으로 이 두 원소를 대상으로 지수 더하기 로제가 무엇이냐, 뭐 지수 곱하기 로제가 무엇이냐, 당장 우리가 뭐 떠오르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덧셈이라든지 곱셈이라든지 이런 연산들이 이제 부여가 되었었을 때 우리는 지수 더하기 로제는 무엇이구나 라고 뭔가 이제 수학적인 정의들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당장 이 자체로서는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가 딱히 없어요. 뭐 지수가 앞에 있느냐 로제가 뒤에 있느냐 그 집합 자체로는 의미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뭐 둘 중에 더 연장자라고 한다면 지수가 연장자인데 하여튼간 그 순서 구조 같은 거를 우리가 이 둘 중에 누가 더 먼저인지 순서를 넣어준다. 그 이제 순서 구조를 부여한다 그러고요. 뭐 연산을 넣어준다. 덧셈, 곱셈 같은 거를 우리가 정의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연산 구조를 부여해주는 것이고요. 뭐 그 외에도 위상 구조를 부여할 수도 있고요. 등등등등. 이제 우리가 집합에다가 어떤 수학적인 의미들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거기에 부합하는
수학적 용어로 구조, 스트럭처를 부여를 해줍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이제 우리가 그것이 대수학의 영역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순서론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위상수학의 영역이 될 수도 있겠고, 자유롭게 그 수학의 영역들이 파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집합이라는 거는 어떠한 특성, 어떠한 성질도 부여되지 않은 가장 기본적인 대상이다. 수학적 대상이다. 여러분들께서 그냥 뭐 앞으로 계속 보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더 이 말이 더 닿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특성을 만족하는 원소들의 그 모임을 집합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집합의 정의는 제가 여기다 써놓은 것은 고전적인, 그러니까 소박한 나이브 셋 티오리, 그러니까 소박한 집합론식의 정의인 거죠. 사실 현대적인 정의는 아니긴 또 합니다. 이제 현대적인 집합의 정의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리계로서 이제 형성이 되죠. 뭐 이러이러한 공리들을 만족하는 것을 집합이라고 하자. 그래서 사실 집합의 정의라는 것은 어떤 공리계를 선택해 주느냐에 따라서 약간 좀 변화무쌍한 그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집합론 강의를 보시면 또 될 거고요. 오늘은 그렇게까지 사실 그런 내용들이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내용을 좀 더 같이 보도록 하면은요. 자, 그래서 x가 집합 스몰 x가 집합 라지 x의 원소이면 이러한 기호로 표현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이 스몰 x는 라지 x라는 집합의 원소이다 라고 우리가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소가 아니면 여기다가 이렇게 딱 슬래시로 한번 가운데를 가로질러 줍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집합이 있다. 이러한 집합이 있었을 때 우리가 지수는 요 집합, 제가 이걸 라지 x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요거를 이렇게 해서 지수는 라지 x라는 요 집합의 원소이다 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죠. 뭐 그런데 아니면 예를 들어 제니는 원소가 아니죠. 이 집합에 이런 식으로 제니는 이 집합 안에 원소로 있지 않구나 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해준다는 거죠. 그 다음 또 내용을 또 보면은 집합 X의, 집합 U의 원소 중에서 명제 라지 P를 만족시키는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 라지 X를 조건제 집합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다. 그때 이 U라는 것을 전체 집합, Universal Set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Universal Set의 가장 앞글자인 U를 따와서 전체 집합으로부터 표기를 해주는데,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제가 U라는 것을 모든, 이렇게 할까요? 모든 걸그룹 네, 집합 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했을 때 제가 블랙핑크라는 집합을 말하고 싶어요. 라지 X가 블랙핑크라는 집합이에요. 그럼 얘는 어떻게 표시를 할 수 있느냐? X가 U라는 것은 모든 걸그룹의 집합의 멤버들 중에서 어떠한 특성도 이제 특성 오른쪽에다가 명제를 써줄 것인데, X는 블랙핑크의 멤버이다. 이런 식으로 명제를 적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명제를 만족하는 X들을 끌어모은 집합이 되는 거고요. 이걸 우리가 원소 나열법으로 표기를 해주면 뭐 지수, 로제, 제니, 리사 이렇게 우리가 써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처럼 썼을 때 우리가 조건제시법이라 그러고요. 조건을 제시했다 해서 조건제시법. 이제 아래로 표현하는 걸 원소 나열법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이 보면은 공집합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공집합이라는 건 뭐냐? 아무런 원소를 가지지 않는 집합이다. 그래서 기호로 이걸 우리가 파이라고 있습니다. 파이. 파이라고 표현을 한다. 그러니까 이거 파이는 이 공집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어요. 이 집합 기호로 이제 중괄호를 써줬는데 아무것도 넣지 않은 이러한 상태. 그래서 아무런 원소도 없는 것을 공집합이라고 하고, 공집합이 집합이냐? 이것도 사실 공리예요. 공리로서 공집합 공리, 공집합도 집합이다 라는 그 공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집합을 집합으로 봐준다 라는 것이죠. 칠판 지우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 우리는 수학의 가장 기본적인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집합이란 거에 대해 봤으니까 이 집합들을 가지고 어떤 연산들을 해볼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집합 연산의 가장 첫 번째로 합집합이라는 걸 먼저 볼 텐데, 이 합집합에서 이 내용들을 보시면은 약간 수학적인 그 언어들이 약간 좀 보일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설명드릴 테니까 다 적으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합 라지 I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여기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자연수들로 되어 있는데, 이 I라는 이 집합은 따로 이제 첨수족, 여러분들께 첨수족 혹은 첨수집합, 첨수족 혹은 첨수집합이라고 적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인덱스들을 이제 모아놓은 집합에 대해서 집합들 AI들,
요 A1, A2, A3, A4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죠. 요 스몰 i는 요 자연수들 중에서 하나를 택해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얘네들의 합집합. 여기서 요 스몰 i라는 것을 첨수라 그런다는 거예요. 첨수. 영어로 인덱스. 그래서 요것의 합집합을 이러한 기호로 표시를 해줍니다. U자 모양을 써주는 것이죠. 유니온이라고 여러분들이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U자 모양은 합집합 기호입니다. 그래서 i는 요 라지 i의 원소들이고 ai들에 대한 합집합을 우리가 써준다. 그래서 요 기호를 같이 읽어보면은 x들을 모아놓은 집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을 만족하는 x들이냐, 이 오른쪽에 서술이 되어 있죠. 요 모양은요, 요거는 여러분들께서 there exist라고 읽습니다. there exist.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읽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존재한다. 그래서 small i라는 게 존재한다. 이 라지 i에. 이 오른쪽에 있는 search that, 요건 st라는 것은요, search that의 줄임말이에요. ST, search that.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small i가 large i에 존재한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이 오른쪽에 있는 말을 만족하는 search that,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을 만족하는 그러한 small i가 large i에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른쪽에 같이 보면은 이 small x, 이 원소가 되는 이 x가 ai라는 집합의 원소라는 건데,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께서 감이 안 오시겠죠. 그래서 A1, 제가 라지 A1이라는 집합을 예를 들어 스몰 a, b, c 이러한 집합이라고 제가 만들어 볼게요. A2, A2는 뭐 b, c, d라고 하고요. A3, 얘는 뭐 c, d, e라고 해보죠. 그랬었을 때 첨수조 i는 뭐 1, 2, 3 이런 식으로 써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 있는 이 인덱스들을 끌어모은 거거든요. 첨수들, 이 첨수들을 끌어모은 것이 이렇게 집합을 만들어줘서, 따라서 합집합 i는 이 집합 안에 있는 원소들을 전부 다 한다. 그러면 A, I 이렇게 써주는 거고요. 이걸 밑에 이러한 식으로 써줄 수도 있어요. A1 합집합, A2 합집합, A3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이 됩니다. 근데 매번 이렇게 여러 집합들을 가지고 다 유유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기호로 표시를 하는 것이 조금 더 영리한 표현 방법이겠죠. 그럼 이렇게 해주면, 자, 이것은 어떠한 집합이 되느냐, 결과적으로 그냥 발로 결론을 내려드리자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A, B, C, D, E. 자, 이게 왜 그러느냐면요, 이 A라는 원소를 봅시다. 이 A라는 원소는 어디에 있는 원소이느냐라고 하면은 이 라지 A1에 있는 집합의 원소예요. 근데 여기 지금 이 설명을 봐보세요. 요 스몰 x라는 것이 라지 AI의 원소가 되기만 하면 우리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i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요 A라는 것은 i가 1에 해당하는 것이겠죠. i가 1일 때 A1이라는 집합에 요 스몰 a라는 것이 원소로 들어가 있죠. 그렇게 되는 i는 이제 1인 거고요. 1이라는 i가 존재한다. 이 라지 i라는 집합에. 그래서 우리가 이 a라는 것이 조건을 만족한다는 거고, b도 마찬가지로 여기 원소니까 가능하죠. 여기 원소이기도 하고요. c도 마찬가지고 여기 이제 원소이자, 여기 원소이자, d도 여기 이렇게 있죠. 그리고 e라는 것은 여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어떠한 집합이든 간에 그 한 집합에라도 포함이 되어 있는 원소는 우리가 다 가져와서 싹 다 끌어 모아주면 된다라는 것이죠. 집합들을 전부 다 합쳐주는 그러한 여러분께서 어감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 특히 두 집합 A와 B의 합집합을 우리가 이러한 식으로 가운데다가 컵 모양을 이제 써주는 것이죠. 그래서 A 합집합 B라고 우리가 써줄 수 있겠다. 여기 이제 요것은요, or라는 얘기예요. or라는 기호입니다. 이것은 or, 영어로 or, 그러니까 또는인 것이죠. 또는. 그래서 A 또는 B의 원소인 그러한 X를 우리가 가져와 준다라는 것이고요. 요 다음에 나오는 것이 교집합이 나오죠. 교집합이라는 것은 이제 뭐가 다르냐라고 합니다. 기호가 먼저 다르죠. 이렇게 기호가. 요 기호가 이제 캔 모양 혹은 우리가 이렇게 뒤집어준 컵 모양. 요것은요, 요게 이제 좀 다르게 생겼죠. 요것은 우리가 for every라고 했습니다. for every. 그래서 모든, 한국말로는 모든이고요. for every. 그래서 모든 i가 이제 모든 i에 대해서 이 오른쪽에 있는 거 만족한다. 그래서 이 x는 ai의 원소이다. 얘 같은 경우 이제 써주자면은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고,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모든 첨수 i에 대해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집합에 모두 포함되는 그러한 원소를 갖고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for every 모든 집합에 대해서 공동으로 포함되는 원소. 그럼 여기 가운데 C라는 게 있죠. 이 C라는 것은 유일하게 A1, A2, A3에 모두 포함되는 원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얘는 이렇게 C 하나를 갖고 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집합의 원소 기호는 이렇게 써주고요. 우리가 특별히 두 개에 대해서만 교집합을 논할 때에는 이렇게 써주기도 하더라. 이렇게 써졌을 때는 요 가운데 있는 요 기호 있죠? 이것은 이제 and입니다. 영어로 and. 여러분들이 그리고라고 적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and 앞에 있는 건 or, 얘는 and.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은 또는, 얘는 그리고라는 것이죠. 교집합에 대한 얘기였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건 곱집합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곱집합이라는 것은 데카르트 곱 혹은 이제 카테시안 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무엇이냐? 이 집합에 대해서 집합들의 곱집합이라는 것은 앞에 이것은 라지 파입니다. 파이라고 읽어주는데, 요 A 아이들은 이렇게 되는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튜플이라고 적었어요. 튜플. 이제 영어긴 하지만 그 튜플이라는 것을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은 짝 혹은 뭐 중쌍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는데, 튜플이라고 말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튜플을 말하는 것이고, 이 튜플이 여러분들이 그 용어가 약간 낯설겠지만 한국말로 흔히 뭐라 그러냐면은 순서쌍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순서쌍이라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두 개짜리 튜플인 원소가 두 개짜리 튜플인 것이고, 즉 이중쌍 혹은 두 짝이라고 말을 해주는 거죠. 근데 어쨌든간 이 튜플이라는 것은 여러 개의 원소들을 순서 있게 나열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튜플들을 원소로 하는 그러한 집합이 나온다는 것인데, 여기다가 제가 한번 써보면요, i가 얘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여러분들이 순서쌍 같은 것들 만들어준다고 하면 돼요. 근데 순서쌍이라는 말은 엄밀한 말은 아니고요, 튜플이라고 말해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 A1에서 하나 원소를 갖고 와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하나를 갖고 와요. 그 다음 여기서 원소를 하나 갖고 옵니다. 이러한 식으로 이렇게 해주면은 A, B, C, 여기서 A 갖고 왔고, 여기서 B 갖고 왔고, 여기서 C 갖고 온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괄호를 닫아주면 이것이, 여러분, 순서쌍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두 개의 원소만 있었을 때는 순서쌍이라고 정의를 해주고요. 근데 이렇게 좋은 표현은 아니죠. 여러분들이 원소 3개짜리 튜플을 여러분들이 원소로 하는 그런 집합이다. 뭐 계속 만들 수 있겠죠. A랑 여기서 또 B를 갖고 오고, 여기서는 그 다음 원소인 D를 갖고 올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A랑 B랑 그 다음 원소인 E를 갖고 올 수도 있겠고요. 뭐 그 다음에는 뭐 이제 A랑 그 다음 C, 그 다음 C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요. 쭉쭉쭉 이렇게 있겠죠. 가장 마지막, 이러한 식으로 쓰자면 가장 마지막 원소는 C, 그 다음 D, E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러한 이제 원소들의 집합이 되는 것이고, 그럼 이렇게 했었을 때 총 몇 개의 원소가 여기에 들어가겠느냐? 총 몇 개가 나오겠어요? 여기 3개, 여기 3개, 여기 3개 있으니까 우리가 꾸려줄 수 있는 모든 튜플의 개수는 총 27개가 나오겠죠? 3의 세제곱.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보시면 이 앞에 올 수 있는 원소가 3종류, 이 중간에 올 수 있는 원소도 3종류,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올 수 있는 원소도 3종류. 그러니까 3 곱하기 3 곱하기 3을 해서 27가지가 원소가 여기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국말로는 곱집합이라고 말을 하고요. 영어로 하면 데카르트 곱, 그러니까 데카르트 프로덕트 혹은 이제 카테시안 곱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데카르트가 카테시안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자 르네 데카르트 있죠? 르네 데카르트.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난 존재한다. 그 르네 데카르트가 라틴어로 카테시우스거든요. 그래서 데카르트나 카테시안이나 뭐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네, 여러분들께서 카테시안 곱 혹은 데카르트 곱이라고도 얘기를 하더라. 그 다음 또 넘어가 보면은요, 차집합. 맞아요. 차집합인데, 차집합은 A에 속하지 않는 집합, B에는 속하지 않는 원소의 집합을 A 빼기 B 이렇게 표현을 해주더라. 그래서 X들의 집합인데, X라는 것은 A의 원소이고, 이건 AND라 그랬죠? X라는 건 A의 원소이고, X는 B의 원소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랬었을 때 A와 B의 차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여기서 우리가 얘기를 해주면은, 그러니까 A1 빼기 A2 요걸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이 A, B, C 중에서 집합 A2에 있는 원소들을 제외시켜 줍니다. 여기서 B랑 C가 여기 원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은 제외시켜줘서 A1 빼기 A2라면 A만 나오는 것이고요. 뭐 A1에서 A3를 뺀다. 그래서 첫 번째 집합에서 이 세 번째 집합을 뺀다라고 했을 때는 C가 중복되니까요. C만 빼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합 표현해주면 차집합이고요. 가장 마지막으로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U 빼기 A는 우리가 A의 여집합이라고 이렇게 읽어주는데요. 이 C라는 것은 컴플레먼트입니다. 컴플레먼트. 컴플레먼트. 여기 여러분들이 뜻을 찾아보시면은 이제 보완하여 완전하게 한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요 A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U라는 집합이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U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U라는 집합에서 A라는 집합을 빼주면은 이러한 영역이 나와요. 이것이 바로 뭐다? A의 여집합이 된다. 우리가 이렇게 써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 A라는 집합과 A의 여집합을 서로 우리가 합쳐주면 A라는 집합에다가 A라 요 바깥 영역을 보완해주면은 완전한 전체 집합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컴플레먼트라는 것은 보완하여 완전하게 한다 뭐 이러한 뜻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냥 앞에 있는 C를 따와서 여집합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주더라. 그렇게 기호의 정의는 받아들여주면 되겠고 이 위에 있는 차집합을 우리가 이렇게 써주기도 합니다.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도요. 왜 그러냐면은 A 빼기 B라는 것도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표현해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A라는 집합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B라는 집합이 있어요. 그랬을 때 A에서 B를 뺀다라는 것은 요 영역을 말하는 거거든요. 요 영역. 여러분들께서 요 영역을 표현을 할 때 어떻게도 얘기를 해볼 수 있냐면 이 B의 바깥 영역, 이 B의 바깥 영역과 A와의 교집합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A 빼기 B라는 것은 우리가 A 교집합 B의 바깥 영역 이렇게로도 우리가 써볼 수가 있겠더라. 여기까지 우리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죠. 자, 집합의 연산들에 대한 여러 가지 성질들을 여기다 적어 놓은 건데요. 다음들이 성립한다. 첫 번째로 보면은 A 아이들의 합집합의 여집합은 다음과 같이 A 아이들의 여집합들의 교집합과도 같더라. 그러니까 반대로 부호가 반대로 될 수가 있겠고요. 예를 들어서 두 개짜리로만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두 개짜리 했을 때 A1 합집합 A2 이것의 전체의 여집합이라는 것은 A1 여집합 교집합 A2 여집합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거 벤 다이어그램을 표현을 해보면 사실 자명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U라는 집합이 있고요, A1 있고요, A2 있다. 라고 했었을 때 A1과 A2의 합집합이라고 하면은 이 안쪽 영역이잖아요. 이 안쪽 전체. 이것의 바깥 영역이라고 하면은 여기가 되겠죠. 이 바깥 영역이니까. 근데 이 영역은 우리가 A1의 바깥 영역, A1의 바깥 영역과 A2의 바깥 영역의 교집합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A1의 바깥 영역이랑 A2 바깥 영역이랑 둘을 교집합해주면 얘가 나오더라. 물론 이게 자세한 증명은 아니죠. 자세한 증명들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집합론 강의를 보시면 제가 다 이렇게 알려드릴 거예요. 어떤 식으로 증명을 하면 된다. 오늘은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시간 관계상. 이 오른쪽에 있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그냥 스스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우리가 그 수학자 드모르간의 이름을 따서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드모르간 법칙.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얘네들은 다 분배 법칙들이 나와 있는 것이죠. 분배 법칙들. 물론 연산 법칙들은 드모르간 법칙, 뭐 분배 법칙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교환 법칙, 결합 법칙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제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은 제가 적진 않은 것은 직관적으로 너무 자명하게 받아들여질 거기 때문에 굳이 제가 적지는 않았어요.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집합론 강의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같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A의 교집합에다가 이 안쪽은 합집합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 안쪽 합집합에 대해서 A 교집합이 우리가 마치 얘가 분배가 돼서 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간 효과가 있더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A1,2라고 할까요? A1 교집합, A2 합집합, A3다. 라고 하면 요거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A1 교집합, A2에다가 합집합, A1 교집합, A3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래서 마치 곱셈 연산, 덧셈 연산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이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분배가 됐죠? 얘네가. 그러면서 이 가운데 기호가 이렇게 나왔고요. 이것도 그냥 여러분들께서 좀 자명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은요, 이렇게 크게 U라는 집합이 있고요. 전체 집합. 여기 안에 A1, 이렇게 A2, 이렇게 A3 라고 치면은, 자, A2랑 A3의 합집합이라는 것은 요것이죠. 여기 밑에 두 원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A1을 교집합한다라는 것은 이 모양에다가 요 원과의 사이 영역이니까 여기를 말하는 건데, 이렇게가 이 결과도 보면요, A1과 A2의 교집합이라고 해주면은 여기가 되겠죠. 요거 왼쪽 날개가 되고, A1과 A3의 교집합이라면 이 오른쪽 날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둘의 합집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요것을 다 아우르는 이 영역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 둘이 같다라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직관적으로 그냥 봐줄 수가 있겠죠. 자, 요거 밑에 있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같이 마찬가지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같은 경우는요, 이것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것도 이제 A 곱하기가 이제 곱집합이라는 게 데카르트 곱이 안쪽으로 되게 분배가 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요것도 마찬가지고요. 밑에도 사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A1을 제가 뭐 1, 2 라고 하고요. A2를 2, 3, A3를 3, 4 라고 해보죠. 그랬었을 때 저게 실제로 성립이 되느냐. 일단 A2, A3 이 둘의 교집합, 이 둘의 교집합을 해주면은 3이라는 원소가 나오겠죠. 그래서 A1 곱하기 A2 교집합 A3 얘를 해준다는 것은 1, 2에다가 곱하기 이제 3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얘는 곱집합을 해주면 어떻게 되더라? 튜플을 써주더라. 1,3 이런 게 이제 정말 순서상인 것이죠. 그 다음 2,3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것이 결과인데, 얘의 결과인데, 우리가 이 오른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현이 되느냐라고 하시면 A1 곱하기 A2 얘를 해주면은요, 얘랑 얘의 곱입니다. 그러면은 한 번에 갈게요. 1, 2 1, 3 그 다음 2, 2 2, 3 이렇게 4개의 원소를 갖고 되겠죠. 마찬가지로 A1에다가 A3를 고집합해주면 얘 같은 경우는 1, 3 1, 4 2, 3 2, 4 이렇게 4개의 원소를 갖게 되겠죠. 따라서 A1, A2에다가 교집합 A1, A3 얘를 해주면 이 둘의 공통으로 있는 원소라는 것을 봐주면은 1,3 있죠. 1,3 있고 2,3 이렇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을 써주면 되겠더라. 이렇게 해서 이 둘이 보니까 같네 라는 것까지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직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예시로서 그냥 보여드리는 것이고, 이제 구체적인 증명이라는 것을 일반화만 시키면 되는데, 그 일반화 시키는 과정은 오늘 생략하도록 할게요. 이 마지막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서 그냥 마찬가지로 봐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칠판 지우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집합에 대한 내용 마지막으로 포함관계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요. 만약 집합 A에 속하는 모든 원소가 집합 B의 원소이기도 하면 A는 B의 부분집합이라고 해주고 기호로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앞에 어떤 원소가 집합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그 기호랑 조금 다르게 생겼다라는 거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이렇게 해볼까요? A라는 집합 A1이 그냥 A라고 할게요. A는 뭐 1, 2 그리고 B라는 집합이 1, 2, 3 이렇게 돼 있으면은 A의 모든 원소가 B의 원소이기도 하죠. 그랬을 때 우리는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데, 만약 A가 B의 부분집합이면서 동시에 B가 A의 부분집합이면은 이 두 개가 모두 만족을 해줬을 때는 우리가 A랑 B가 서로 같다라고 등으로 표시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증명을 나중에 증명 얘기가 나올 때 만약 어떤 두 집합이 서로 같은 집합이다 라는 걸 증명하고 싶으면요,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보여주신다. 얘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첫 번째, 그리고 얘라는 걸 증명하면은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키면 두 집합이 서로 같다라는 것을 증명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만약 A가 B의 부분집합이면서 A는 B와 같지 않으면, 지금 이런 상태인 거죠. 얘는 얘의 부분집합이지만 동시에 A는 B이진 않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표시를 할 수 있더라? A 이렇게 표시를 가능하더라. 그래서 등호를 뗀 표현으로 이렇게 써주면은, 이 경우에는 우리가 진부분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준다. 한국말로 진부분집합. 그래서 A는 B의 진부분집합이라는 것은 서로 같지는 않으면서 부분집합이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죠. 네, 그 다음 넘어가주면 좀 지울게요. 집합 A의 모든 부분집합들의 집합을 PA라고 한다. 멱집합이라고 말을 해줬는데 이제 파워셋이라고 하죠. 요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PA, 영어로 파워셋이기 때문에 앞에 P자를 써주는 겁니다. 한국말로는 멱집합이라고 부르는데, 이 멱집합이라는 건 뭐냐? 이 A라는 집합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 모든 부분집합들을 원소로 하는 집합입니다. 일단 A로부터 나올 수 있는 부분집합이라는 것은요, 가장 기본적으로 공집합이라는 게 나올 수 있어요. 이 공집합이라는 것은 1도 2도 전혀 갖고 오지 않고 그냥 아무런 원소를 포함하지 않은 상태로 집합을 만들어준 것이죠. 즉, 공집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의미의 어떠한 집합을 갖고 온다 하더라도 그 집합의 부분집합이라고 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공집합은요. 그리고 1만 가져온 집합인 1, 이렇게 쓸 수도 있겠고요. 2만 가져온 집합, 마지막으로 1, 2를 모두 가져온 집합도 우리가 부분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A의 멱집합을 우리가 PA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 이 멱집합이라는 것은 여러분께서 보시다시피 기본적으로 공집합이라는 게 우선적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또 그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것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집합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자주 쓰게 될 알아두면 유용한 집합 기호들을 좀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이렇게 라지엔을 이렇게 써주면요, 하나 이제 선을 더 표시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씁니다. 이렇게 쓰면은 이것은 모든 자연수의 집합이다. 모든 자연수를 다 끌어모은 집합을 N. 영어로 자연수가 내추럴 넘버잖아요. 그래서 내추럴 넘버의 가장 글자인 N을 따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Z. 모든 정수의 집합은 Z. 저 같은 경우는 요거를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이 Z라는 것은 모든 정수의 집합이다. 이게 자흘렌이라고 해서 독일어거든요. 독일어 자흘렌에 이렇게 쓰던가. 가장 앞글자인 Z를 따와서 이제 모든 정수의 집합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Q라는 것은 모든 유리수의 집합.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써줍니다. 요거는 모든 유리수의 집합이고요. 이제 영어로 몫이라는 게 코어션트라는 게 있죠. 코어션트. 코어션트. 사실은 이제 유리수 요 코션트보다 이탈리아어인 코션테의 가장 앞글자인 Q를 따와서 유리수 집합이라고 한 건데, 이게 몫이라는 뜻이 있어서 몫이라는 건 이제 분수를 말하는 거잖아요. 분수. 이 분수 표현이 우리가 다 유리수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신 분들도 많겠죠. 그래서 모든 유리수의 집합을 Q라고 표현해 주더라. 모든 실수의 집합 R이라고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써줍니다. R. 여기서는 리얼 넘버, 영어로 리얼 넘버의 가장 앞글자인 R을 따온 것이죠. 가장 마지막에 있는 C는 컴플렉스 넘버. 그래서 복소수라는 걸 컴플렉스 넘버라고 하기 때문에 가장 앞글자인 C를 따와서 우리가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써주고, 여기 라지 C를 써주면 이것은 모두 복소수의 집합이다 라는 것까지 이렇게 해주면은 집합에 대한 얘기들은 가장 최소한적인 것들을 한번 싹 훑어본 거가 되겠네요. 자, 다음으로 알아볼 내용은 함수에 대해서입니다. 중학생만 돼도 함수가 수학의 가장 기본 개념이다라는 거 모르는 사람은 없죠. 오늘날 우리가 상당히 자연스럽게 쓰고 있는 이 함수라는 개념이 정립이 되게 된 시기는 수학사적으로 봤을 땐 비교적 근래의 일입니다. 그 수학자 중에서 이제 이 함수의 개념을 정립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한다면은 아이작 뉴턴의 영원의 숙적이자 라이벌이었던 라이프니츠, 고트프리드 빌헬 라이프니츠가 이 함수를 비교적 근래의 정의식으로 정의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전까지는 물체의 운동,
표현하기 위해서 간헐적으로 쓰였었는데 함수라는 것이. 근데 이 라이프니츠에 의해서 변수에 따라 변화하는 양이라고 정의가 되죠. 그리고 이 라이프니츠가 오늘날 이 함수를 부르는 말인 펑션, 그러니까 펑션이라는 말을 최초로 쓴 사람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 후에 이 라이프니츠 이후에 레오나르트 오일러에 의해서 우리가 오늘날 쓰고 있는 fx라는 기호 있죠. 함수를 표현한 fx라는 기호를 오일러가 처음 썼고, 이제 오늘날 현대적인 함수의 의의를 정립한 사람은 수학자 디리클레 그리고 게오르크 칸토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수학자는 그 전까지는 변수라느니 뭐 변화하는 양이라느니 이런 식으로 이제 말로 써져 있었던 이 함수의 정의를요 집합론적으로서 정의를 하면서 또 일반화시키고 추상화시키죠. 이제 그로써 어찌 보면은 그 전까지는 이 함수라는 것이 미적분학 혹은 해석학의 영역의 그 개념일 뿐이었는데, 이 집합론적으로서 정의를 함으로써 여러분들께서 다들 아시다시피 비단 수학 영역뿐 아니라 다양한 여러 학문 영역들에서도 두루두루 폭넓게 쓰이는 개념으로 확장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같이 그 내용을 보도록 하면은요, 이 함수의 정의라는 것은 두 집합이 주어집니다. 두 집합 x랑 y에 대해서 아래 두 조건을 만족하는 x와 y의 곱집합의 부분집합을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곱집합.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집합론의 사실 관계단원과 함수단원을 다 보시면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 일단 오늘은 가볍게 같이 그냥 훑어보도록 하죠. 그래서 x랑 y의 곱집합의 부분집합인데 이 밑에 조건들을 만족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같이 보면 첫 번째는 뭐냐, 모든 이 라지 x라는 것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y라는 원소가 존재합니다. 라지 y에 존재하는데 어떠한 조건을 만족하는 y냐라고 하면은 x, y라는 요 튜플이 f의 원소가 되는 요 부분집합 f의 원소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께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여기서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은 모든 x에 대해서입니다. 모든 x가 y 값을 갖는다. 뭐 이렇게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y 값을 가진. 혹은 뭐 y에 대응함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y와 관계함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여러분들께서 그냥 편하신 대로. 근데 중요한 것은 모든 x가 앞에 써져 있죠. for every 갖는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x, y1이 요 f의 원소이고 또 x, y2가 f의 원소이면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면 그때는 y1과 y2는 항상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x, y1과 x, y2가 이 y1과 y2가 서로 다른데 서로 다른 원소로서 f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께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면, 이것은 x가 y 값을 하나만 대응받는다는 것이죠. 한 개만. 그러니까 x가 y1도 대응하고 y2에도 대응하는 그런 식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x는 하나의 원소에만 대응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x가 y 값을 하나만 가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x가 y 값을 한 개만 대응하게 되는, 그렇게 하나만 관계하는 상태를 우리는 함수라고 불러주더라. 이때 함수를 f를 요 라지 x가 정의역이 되는데 라지 x에서 y로 가는 이러한 함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만약 x, y라는 요 투플이 f의 원소가 되면 그렇게 되면 우리는 y는 fx라고도 표현을 해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합론적인 정의인 거예요. 다분히 함수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함수라는 걸 집합적으로 정의를 하면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이 같이 넘어가서 보면은 집합 x의 부분집합인 a 및 함수 얘에 대해서 우리는 f 라지 a를 다음과 같이 해서 a의 상이라고 한다. 뭐 그림으로 표현해 주면은요, x라는 집합이 있어요. 그래서 f y라고 해줬었을 때 여기에 부분집합이 이렇게 있습니다. a라는 부분집합이 있고요. 이 부분집합이 싹 다 가는 그런 원소들을 다 모아보니까 이렇게 이 y의 어떤 영역으로 만들어지더라 라고 했었을 때 이것을 우리는 f 이렇게 a라고 표현해 주고요. 이것을 우리는 이제 뭐라고 하더라? a의 상이라고 해줍니다. 영어로는 이미지예요. 영어로는 이미지.
image. 그래서 이미지를 우리는 A의 상이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집합이죠. 여기 있는 모든 원소들이 여기 어떤 걸로 다 대응이 됐더라. 그 다음 이제 뒤에 있는 것은 이번엔 거꾸로입니다. Y에서 부분집합 잡아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인버스로 이것도 그림을 표현해주면 X가 있고요. F, Y 있었을 때 여기에서 부분집합을 잡아줍니다. B라고 잡아주고요. 이 B라는 것에 대응이 되는 것들을 싹 다 끌어 모으면 이것을 F 인버스 B 그래서 라고 표현해 주고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은 B의 원상이라 그럽니다. 원상. 영어로는 프리이미지고요. 그래서 B의 원상이라고 해주고요. 그 세 번째로 있는 것은 이제 X 정의역에 대한 얘기, 공역 치역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것도 그림으로 표현을 해주면은요. X, F, Y 이렇게 있었을 때, 요 X라는 집합을 싹 다 가보는 거죠. 했었을 때 여기에 요렇게 대응이 되더라. 그럼 요것을 F 라지 X라고 써볼 수가 있겠죠. 해주면은 요것은 이제 우리가 비로소 뭐라 그러냐면 치역이라 그럽니다. 영어로는 요것을 이제 RNG F 이렇게 써줘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은 영어로 range를 RNG라고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range F라고 하시면 치역이고요. 그리고 요 앞에 있는 요거 있죠? 요것을 우리는 정의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영어로 기호로 DOMF라고 써줘요. 도메인, 영어로 도메인을 줄여서 DOM이라고 쓴 거고요. 그리고 이거 참고 삼아서 요 Y라는 요 자체 집합 있죠? 요 집합을 우리가 공역이라고 불러줍니다. 영어로는 코도메인인데 따로 뭐 기호는 부여시키진 않을게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 말로 써져 있는 것을 제가 그림으로 표현한 것들도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으로 이제 함수의 종류에 대해서 같이 볼 텐데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요. 이 함수 f, x가 정의역, y가 공역에 대해서 전사 함수라는 것은 싸우는 전사 아니고요. 전사라는 건 사자는 우리가 쏠사자예요, 쏠사. 그러니까 사수할 때 사자고요. 화살을 쏜다 할 때. 그리고 전자는 전체가 써졌다. 그래서 range F라고 하면 이건 치역이죠. 치역과 공역이 같은 것이고요. 치역, 이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줬으면 좋겠어요. 치역이 공역과 같은 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냐면, 즉 남는 Y가 없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남는 Y가 없이 공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화살을 받은 것이죠. 모든 원소가 화살을 받아서 전체가 사됐다. 단사라는 건 이제 홀로 단자죠. 하나만 이제 쏜다라는 것인데, 단사라는 것은 만약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도 다르다.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x1과 x2가 서로 다른데 만약 이 둘이 등호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y 쪽에 있는 하나의 원소에 x1도 x2도 다 대응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일이 없이 하나의 y는 하나의 x에만 대응이 받아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y도 x를 한 개씩 대응받는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함수라는 것의 정의가 앞에서 봤다시피 함수의 정의는 모든 x들이 y를 하나씩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단사 함수가 되려면은 y 또한 x를 하나씩만 부여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뒤에 좀 이따가 예제를 같이 보도록 할 거예요. 영어로 하면은 전사는 subjection, 뭐 이제 단사라는 건 injective라고 하고, 혹은 뭐 one to one, 예를 들어 on to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뭐 영어는 전단사라는 것은요, 전사이기도 하고 단사이기도 하며 이 모든 것을 만족하면 우리가 전단사라고 그러고요. 혹은 얘를 우리가 1대1 대응이라고도 해줍니다. 이것을 지우고 뒤에 있는 내용 같이 좀 볼게요. 여기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 대해서 각각 일단 기본적으로 얘네 4개는 다 함수라는 조건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 함수예요. 다 함수. 얘가 화살 하나만 날렸죠? 얘도 화살 하나만 날렸죠? 얘도 화살 하나씩 날렸잖아요. 만약에 얘가 1이
함수 값을 두 개를 가지면 이러한 식으로 두 개의 화살을 날려버린다. 그러면 이제 함수의 정의에는 위배가 됩니다. 물론 뭐 다가함수라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지금 얘기할 건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는 그러니까 화살 안 쏜 애도 없죠. 여기는 모든 원소들이 화살을 하나씩 다 쏜 겁니다. 그랬었을 때 이 첫 번째 요 함수 같은 경우는 얘는 단사냐, 얘는 단사 아닙니다. 전사냐, 전사도 아닙니다.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첫 번째 거가 왜 단사가 아니냐? 단사가 아닌 이유는 여기 Y는 얘가 있죠. 얘가 화살을 독식했잖아요. 그러니까 Y 쪽에 있는 원소도 화살을 한 개씩만 부여받아야 단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A가 화살을 두 개 받았기 때문에 얘는 단사가 아닙니다. 전사도 아니에요. 왜 전사가 아니냐면은 이 남는 B가 생겼죠. 남는 Y. Y 쪽에서 남는 애가 생겨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남는 애가 생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남는 애가 생겼기 때문에 전사도 아니다. 그냥 오른쪽 거를 보면요.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함수지만 단사함수냐? 얘는 단사함수 맞습니다. 왜 단사함수냐? A도 화살 하나 받았죠? B도 화살 하나 받았습니다. 다만 얘는 전사함수는 아니죠. 왜 전사함수가 아니냐? 남는 C가 생겨버렸잖아요. 남는 애가 생겼기 때문에. 그다음 얘는요. 얘는 단사가 아닙니다. 왜 단사가 아니냐? 마찬가지로 B라는 애가 화살을 두 개 받았죠. 이렇게 되면 단사가 아닙니다. 다만 얘는 전사입니다. 왜 전사냐? 남는 Y가 없죠. 모두 다 화살을 대응받았습니다. 그래 마지막으로 요 케이스는 요게 이제 바로 전단사인 거죠. 전사함수이면서 단사함수인 거. 모든 그 Y들이 하나씩 받았으면서 남는 Y가 없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각각 얘는 함수이지만 단사도 전사도 아닌, 얘는 함수인데 단사함수인, 얘는 함수인데 전사함수고, 얘는 함수인데 전단사함수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것들을 다 잘 기억해 주시면 그 머릿속에서 이미지적으로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자주 또 언급이 될 만한 함수들에 대해서 그 종류를 같이 봐주면은요. 먼저 항등함수, 영어로 identity function이라고 해서요. 항등함수라는 건 뭐냐면은 x를 대입하면 x가 나오게 되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그냥 그대로 튀어나오는 함수를 항등함수라 그래요. 그다음 상수함수, constant function이라는 것은 이건 뭐냐면 y 쪽에서 이제 하나의 상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constant라고 하죠. 그래서 어떠한 x를 대입한다 하더라도 항상 그 상수만 튀어나오게 되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항등함수 같은 경우는 f1, 1 무조건 나와요. 뭐 f2, 2. 그냥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오는 거고요. 상수함수라는 것은 f1, 이 예를 들어서 1이었다. 그러면 f2도 1입니다. 항등함수면은 f3은 3이에요. 근데 상수함수면은 만약 f1이 1이었어요. 그러면 f2도 1이지만 f3도 1이에요. 무조건 하나의 값으로만 나오게 되는 것을 상수함수라고 그러고,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오는 것을 항등함수라고 하더라. 그 다음에 역함수라는 것은 말 그대로 뒤집어 준 거죠. 그 함수 관계를 우리가 x에서 y, 요것에 이제 요렇게 가는 것을 함수라고 치면은 거꾸로 가는 거, 요것을 f 인버스라고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여기 봤었을 때 요 앞에 조건 하나가 붙죠? 전단사다. 전단사여야만 요 역함수라는 걸 말해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함수의 정의가 뭐였었나? 함수라는 그 정의가 모든, 쉽게 풀었으면은 모든 x가 y를 하나씩 대응한다라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함수라고 쉽게 말해줄 수가 있는데, 요게 이제 역함수가 된다라는 것은 모든 y가 x를 하나씩 가져야 되겠죠. 근데 요걸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남는 y가 없이, 그러니까 남는 y가 없이 모든 y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이것이 곧 전사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y가 x를 하나씩 대응하는 이 관계를 말하기 위해서는 원래 함수, 원래 f의 입장에서는 전사였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y가 x를 하나씩 한다, x를 하나씩 이라는 말을 우리가 원래 함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단사의 조건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사이면서 단사인 함수 f여야 우리가 그의
반대가 되는 역함수라는 것이 함수로서 정의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이 말들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합성함수라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뭐 다 옛날에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x, 요게 이제 f예요. 그래서 y라는 집합으로 가고요. 요것이 또 g라는 함수를 정해주고 z라는 집합으로 간다 쳤을 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한 번에 가는 것을 g, f 이렇게 합성이라고 말을 해주죠. 여러분들 이거 순서 주의해야 됩니다. 이 순서가 거꾸로 써줘야 돼요. 요 역방향 순서예요. fg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봐주면은 두 함수 f랑 g에 대해서 x에서 y에서 바통 받아가지고 z로 가죠. 그랬을 때 우리가 gf 요 순서로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줘야 돼요. 그래서 x에 대해서 gf에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써주더라. 그래서 여기서 1 a 뭐 x 그다음에 a 뭐라고 할까요? p 이렇게 한다 치면은 g f 1 얘는 g f1은 a였죠? 는 p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요것이 원래대로 써주면은 f에 1 이렇게 써줍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써주고 얘는 이렇게 써주고 얘가 이렇게 된다.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합성함수까지 봐주시면은 함수에 대한 얘기는 또 여기 정도에서 마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파트에서 같이 볼 내용은요, 기본적으로 무한집합이라는 대상 있죠. 그 무한집합이라는 그 개념을 조명하는 과정에서 이 이론들이 다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역사를 한번 좀 훑어드리자면은 아주 옛날에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혹은 아리스토텔레스보다 더 그 이전부터 전해져 내려온 마치 상식과도 같은 명제가 있습니다. 바로 전체는 항상 부분보다 크다라는 명제인데요. 이 전체는 항상 부분보다 크다라는 이 명제에 대해서 의문을 던진 사람이 있죠. 바로 갈릴레오 갈릴레이라는 분이 있죠.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이러한 의문을 던진 거예요. 긴 선분이 있고요. 그 긴 선분보다 짧은 선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 긴 선분에 포함되어 있는 점의 개수가 과연 짧은 선분에 포함되어 있는 점의 개수보다 많다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체에서 부분을 가져온 건데 전체에 포함되어 있는 점의 개수 그리고 이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점의 개수를 비교해 보면은 과연 얘가 더 많다라고 할 수 있는지 그걸 어떻게 과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언뜻 생각해봤을 때는 이게 논리적으로 뭔가 설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 이유라고 한다 치면 아무래도 이 점의 개수가 긴 선분이든 짧은 선분이든 무한히 많이 들어있는, 즉 이 긴 선분도 짧은 선분도 점에 대한 무한집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학자들은 이 무한집합이라는 것의 그 크기를 말하는 방법이 색다른 방법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를 일일이 하나하나 세는 것은 유한집합일 경우에는 원소의 개수를 하나하나 세가지고 이 크기를 비교하는 것이 가능한데 무한집합의 세계에서는 원소를 하나하나 세가지고는 이 크기라는 걸 제대로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냥 A라는 무한집합도 B라는 무한집합도 원소의 개수는 무한히 많은데 그렇다면 이 두 집합의 크기는 서로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흘러서 수학자 데데킨트에 의해서 이 무한집합의 크기를 판정할 수 있는 매우 획기적인 방법이 고안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바로 아파트에서 봤었던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정확하게는 전단사 함수라는 것을 이용해서 전단사 함수라는 이 개념을 이용해서 무한집합의 사이즈를 평가하는 그러한 행위를 고안하게 된 것이죠. 만약에 두 개의 유한집합이 있다고 해봅시다. X라는 유한집합, Y라는 유한집합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두 유한집합에서 X에서 Y로 가는 전단사 함수라는 것을 만들어줄 수 있다면 이 X에 있는 원소의 개수와 Y에 있는 원소의 개수는 서로 어떻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전단사 함수의 특성상 여기 원소의 개수와 여기 원소의 개수는 같을 수밖에 없겠죠. 이 특성을 이용한 거예요. 유한집합이 아닌 무한집합에서도 두 무한집합 X랑 Y에 대해서 만약 이 무한집합들 간의 전단사 함수라는 것을 정의할 수가 있게 되면은 그러면 이 두 무한집합의 크기는 서로 같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논리를 편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내용을 여기다가 정리를 해봤는데 우선
계속 언급하고 있는 이 집합의 크기라는 것은 영어로 cardinality라고 합니다. cardinality. 그래서 이 집합의 크기란 집합의 원소 개수에 대한 척도인데, 사실 유한 집합 같은 경우는 집합의 원소 개수라는 말을 하는 것이 되게 뭐 잘 정의가 되겠지만, 근데 무한 집합 같은 경우는 원소의 개수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죠. 어쨌든 무한계니까. 그래서 우리가 집합의 크기라는 것은 그에 대한 척도이고요. 혹은 뭐 한국말로는 농도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농도. 그래서 원소 개수 혹은 농도라는 것을 우리가 집합의 크기라고 그냥 뭉뚱그려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한 집합의 크기, 무한 집합의 크기. 이 두 집합 x랑 y에 대해서 전단사 함수 f가 이 둘 사이에 만약에 존재한다면, 정의할 수 있다면, 그럼 우리는 x랑 y라는 두 집합의 크기는 서로 동등이라고 말을 합니다. 혹은 대등이라는 말로 합니다. 한국말로는. 동등, 영어로 이퀴포텐트 이퀴포텐트가 이제 동등이라는 말로 우리가 번역을 했는데, 그래서 x랑 y는 서로 동등하더라고 하고 이 물결 표시로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x랑 y가 서로 그 크기가 같다라고 말을 해주는 거죠. 그 데데킨트는 이 방법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방법으로서, 즉 전단사 함수를 이용한 방법으로서 무한집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합니다. 무한집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무한집합이란 뭐다? 집합 x의 적당한 진부분집합, x에서부터 진부분집합을 잡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x를 잡으면 뭐 어차피 크기가 같을 거 아닙니까? 근데 x에서부터 진부분집합이라는 것은 더 작은 부분집합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진부분집합 y를 잡았는데, 이 만약에 x랑 y 사이에서 전단사 함수를 정의할 수 있다면, 즉 이 두 집합의 사이즈가 서로 동등하다면,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이 집합 x는 무한집합이다라는 겁니다. 유한집합에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겠죠. 유한집합 생각해보세요. 뭐 원소의 개수가 5개 있는 집합에서 한 개를 빼서 4개만 갖고 가서 부분집합 만들었어요. 진부분집합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기 원소 5개고 여기 원소 4개니까 당연히 여기 사이에서는 전단사 함수라는 게 정의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실제로 무한집합의 세계로 가면은요, 무한집합의 세계에서는 무한집합 x에서 진부분집합을 빼왔었을 때 이 두 집합 사이에 전단사 함수 f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집합론 강좌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무한집합이 갖는 특성이라는 것이죠. 어떤 집합, 무한집합이 있으면 그것의 진부분집합을 끌어왔었을 때 이 둘 사이에 전단사 함수를 정의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무한집합이 아닌 집합은, 즉 이렇게 전단사 함수를 만들어줄 수 없는 그러한 집합을 우리는 유한집합이라고 합니다. 공집합도 유한집합입니다. 공집합, 파이 있죠? 공집합도 유한집합이에요. 무한집합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무한집합은 전단사, 그 진부분집합에서 전단사 함수를 만들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무한집합, 그리고 무한집합이 아니면 유한집합입니다. 그 정의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무한집합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계속 더 가자면은, 그러면 무한집합들끼리는 전부 다 동등한 크기를 갖느냐? 무한집합에서 진부분집합 만들어가지고 전단사 함수가 만들어진다. 즉, 이 둘의 크기가 서로 동등하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무한집합들끼리는 항상 크기가 동등하냐? 당연히 아닙니다. 당연히 아니고요. 그래서 무한집합들 간에도 일종의 급이라는 게 존재하죠. 그 체급이. 그래서 그 무한집합들 간에서 급을 나누는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가부분, 비가부분 집합에 대한 얘기입니다. 같이 봐주면은, 일단 무한집합 중에 가장 대표적인 무한집합, 자연수집합이라는 게 있죠. 자연수집합. 자연수집합은 무한집합이죠. 그 자연수집합을 필두로 한 자연수집합과 크기가 같은, 그 자연수집합과 크기가 대등한, 동등한 그러한 집합들을 우리는 가부원 집합이라고 불러줘요. 왜 가부원이냐? 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해서 가부원 집합이에요. 예를 들어 자연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1, 2, 3, 4, 5, 6, 7, 8 이것들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런 식으로 번호가 부여됐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원소들에 대해서 번호를 부여할 수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가부원 집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무한집합들에 대해서 모든 무한집합들의 원소들에 이런 식으로 번호를 부여시키는 행위가 항상 가능하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 실수집합. 실수집합을 생각해 보세요. 자연수집합을 생각했을 때는 1 다음 수가 뭐냐라고 하면 2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실수집합이라고 했을 때는 1 다음 실수가 뭐냐? 1 다음에 실수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가 없죠. 좀 말하기 애매하죠, 그렇죠? 1 다음에 실수는 뭐 1.1이냐? 아니죠. 뭐 1.01이냐? 그것도 아니죠. 뭐 1.001이냐? 그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실수 집합에 있는 원소들은 우리가 얘다음, 얘다음, 얘다음 이런 식의 번호라는 것을 부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실제로 비가부원 집합 중에 이 실수 집합이 대표적인 비가부원 집합이고요. 여기 나와 있죠. 가부원 집합이 아닌 무한 집합을 비가부원 집합이라고 한다. 뭐 그럼 상식적인 얘기겠지만 실수 집합이랑 자연수 집합이랑 누가 더 크겠습니까? 당연히 더 실수 집합이 크다. 이거 이제 상식적인 얘기긴 하지만 증명은 여기 집합론 강의를 보시면 제가 다가 증명을 해드려요. 여기 이제 가운데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유한 집합. 유한 집합은 기본적으로 다 번호를 부여시키는 게 가능하죠. 유한 집합이라는 건 원소의 개수가 한정돼 있으니까. 그래서 유한 집합이나 가부원 집합 이들을 우리가 모두 아울러서 가산집합이라고도 부릅니다. 카운터블 셋이라고 해서 가산집합. 당연히 비가부원 집합은 비가산집합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무한집합들 간에서도 그 급이라는 게 나뉜다. 자, 우리가 다음 강의 2강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해석학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면서 이제 수체계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이 수체계들의 기본적인 그 사이즈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용을 같이 봐주면은 첫 번째로 N이라는 거 자연수 집합이라고 했죠? 이 자연수 집합이랑 정수 집합이랑 유리수 집합은 모두 다 그 크기가 동등합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해 봤을 때는 자연수 집합보다 정수 집합이 더 사이즈가 클 것 같지만 사실 크지 않아요. 무한 집합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긴 하죠. 무한 집합이기 때문에 뭔가 상식이랑 약간 좀 다르게 느껴지겠지만 심지어 유리수 집합과도 사이즈가 동등합니다. 그래서 자연수 집합과 정수 집합, 유리수 집합은 모두 그 사이즈가 그 집합의 크기가 동등하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수 집합은 대표적인 비가부원 집합이다라고 했죠. 그리고 실수 집합은 R 빼기 Q라고 하면은 실수 집합에서 유리수 집합을 뺀 거니까 이렇게 해주면 무리수 집합이죠. 그래서 실수 집합과 무리수 집합 그리고 복수수 집합은 또 사이즈가 대등합니다. 그래서 칸토어의 정리라는 것은 무한 집합들 간에서도 이 급이라는 게 나뉘는데 그 급을 이제 사이즈를 키워줄 수 있는 대표적인 정리인 거죠. 그러니까 칸토어, 게오르크 칸토어가 사실상 현대 집합론을 창시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만 칸토어가 만든 상당히 많은 정리들 가운데서도 이 정리에만 유독 칸토어의 정리라고 이 고유 명사, 이 네임이 붙은 이유는 이 정리가 사실상 무한 집합을 다룬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정리예요. 오늘은 그냥 보기만 할 텐데 뭐냐면은 공집합이 아닌 임의의 집합 라지 X에 대해서 이 라지 X의 멱집합 PX는 항상 이 라지 X의 크기보다 크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아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기본적으로 어떤 집합에서 멱집합을 잡아주면 자기 자신이 올 뿐만 아니라 공집합이 기본적으로 딸려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집합이라는 것도 하나 붙고 자기 자신도 있고 그러니까 원소의 크기가 기본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이죠. 근데 이걸 이제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조금 더 쓰긴 써야 돼요. 하여튼간 칸토어의 정리라는 게 있다. 이게 왜 언급이 됐느냐? 여기 보면은 수체계에서 자연수 집합, 정수 집합, 유리수 집합이 언급이 됐고요. 여기서는 무리수 집합, 실수 집합, 복수 집합이 언급이 됐는데 이들 간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수 집합을 멱집합으로 해주면요. 자연수 집합의 멱집합은 일단 기본적으로 자연수 집합의 멱집합은 자연수 집합보다 크기가 커지겠죠. 칸토어의 정리에 의해서 얼마큼 커지느냐? 정확하게 실수 집합의 크기만큼 커집니다. 자연수 집합의 멱집합을 잡아주면은 자연수 집합보다 사이즈가 커지는데 얼마큼 커진다? 실수 집합의 크기만큼 커진다. 정확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우리가 수체계를 생각할 때 자연수 집합, 정수 집합, 유리수 집합의 사이즈는 동등한데 얘네들에서 멱집합을 해주면 그러면 무리수 집합의 사이즈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무리수 집합과 실수 집합, 복수 집합이 크기가 동등합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의문을 떠올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무한집합들 가운데서 무한집합들 중에서 유리수 집합보다는 크고 무리수 집합보다는 작은 그러한 그 사이쯤 어딘가에 있을 만한 무한집합의 크기라는 거는 과연 없을까? 있다면 뭘까?
이것에 대한 의문을 던지는 게 바로 그 유명한 연속체 가설입니다. 연속체 가설이라는 게 바로 게오르크 칸토가 발휘했던 연속체 가설이 바로 뭐냐면, 실제로 그렇게 되는 유리집합보다는 크고 무리집합보다는 작은 그러한 사이즈를 갖는 무한집합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로 없다. 라는 것이 바로 연속체 가설이에요. 그래서 이 연속체 가설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집합론 6강에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죠. 거기서 이제 뭐 다양한 공리계 얘기도 드리면서 뭐 ZFC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시다면 그 집합론 강좌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있었다라는 거, 우리가 이 다음 강의 때 수책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할 거고,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같이 볼 내용은 이 순서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순서 구조라는 건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집합은 그 집합 자체만으로서는 뭔가 많은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뭐 자연수 집합이 덩그러니다든가 실수 집합이 덩그러니다든가, 그럼 집합만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기껏해야 이 집합의 크기, 앞에서 봤었던 그 집합의 크기 정도만 얘기하는 게 거의 고작이죠. 근데 우리가 자연수 집합에다가 덧셈이라는 연산 구조를 부여시키면 이제 우리는 1 더하기는 2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자연수 집합에다가 곱셈이라는 연산을 부여시켜주면은 그러면 구구단 같은 것들이 나오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부여시켜줄 수 있는 이 수학적 구조라는 것은 뭐 연산 구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드렸다시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게 연산 구조도 있겠지만, 뭐 순서 구조 혹은 뭐 위상 구조 등 다양한 구조들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로써 이제 대수 구조라고 해서 대수학에 만들어지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순서론의 영역이 되기도 하고, 혹은 뭐 위상 수학의 영역이 되기도 하고, 다양하게 또 파생이 되는 건데, 이제 집합론의 후반부에서도 봤다시피 이제 순서에 대한 얘기를 이제 좀 해보자는 겁니다. 순서 구조를 얘기를 해보자는 건데, 여러분께서 이 순서 구조라는 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도 이 순서 관계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인지하게 되는 그 대상이기 때문에,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두 분필이 있어요. 뭐 두 분필이 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두 분필 간에 누가 더 길이가 긴지 이런 게 눈에 들어오잖아요.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혹은 뭐 어떤 서로 다른 두 학생이 성적표를 갖고 왔어요.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떤 게 궁금해집니까? 누구의 성적이 더 높냐? 그 우위 관계라는 게 궁금해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순서라는 거예요. 누가 더 높은지, 누가 더 낮은지. 뭐 우리가 어떤 회사에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회사를 갈 것이냐? 자연스럽게 두 회사의 연봉 같은 걸 비교를 해보겠죠. 급여. 어떤 회사의 급여가 더 높은지. 그 모든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두 대상이 있었을 때 이 두 대상으로부터 떠올릴 수 있는 관계라고 한다면 가장 기본적인 게 바로 이 순서 관계라는 거죠. 누가 더 앞섰는지, 누가 더 긴지, 누가 더 넓은지,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높은지,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순서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순서 관계를 수학자들은 어떻게 정의를 내렸느냐 라는 걸 같이 보도록 하면은요, 아래 조건들을 만족하는 집합 X의 이항관계 얘를 부분순서 관계라고 한다. 그래서 순서 관계라는 것을 이제 앞으로 기호로 이렇게 부등호 같은 표현을 써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이제 부분순서 관계고요. 우리가 이거 밑에 등호를 빼고 그냥 이렇게만 표시할 수도 있어요. 뭐 이상이다, 뭐 초과다. 이거 밑에 등호를 빼주면은 그럼 우리가 절대 부분순서 관계라고 합니다. strict가 앞에 붙는 것이죠. 그냥 등호를 붙인 상태로 더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 많이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순서 관계고요. 이 세 개의 조건을 만족하면은 순서 관계라는 겁니다. 통칭. 첫 번째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뭐라고 적어주시면 반사적이다. 영어 이제 reflexive인데요. 그래서 반사적인 관계가 이제 1번에 대한 설명인데요. 여러분들께서 그냥 적어주시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x보다 y가 이상이고 y보다 z가 이상이면은 그럼 x보다 z가 이상이다. 뭐 이거 추이적이라고 할 수 있죠. 추이적. 영어로는 transitive. 마지막에 반대칭적인 관계입니다. 이게 영어로는 anti-symmetric이라고 하죠.
그쵸? 그래서 M이 하나던가? 갑자기 헷갈리네요. 그래서 우리가 반사적이고 추이적이고 반대칭적인 그러한 관계를 순서 관계라고 정의를 했는데 사실 되게 놀라운 정의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떠오르는 뭐 길이가 더 길다느니 뭐 높이가 더 높다느니 부피가 더 크다느니 혹은 뭐 급여가 더 많다느니 그런 모든 순서 관계들을 이 세 개의 성질로서 요약시킨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뭐 그에 대한 자세한 이제 제가 예시 같은 것들은 오늘은 다루지 않겠지만 여러분께서 궁금하시다면 마찬가지로 집합론 강좌에서 가장 마지막 아니죠 7강을 여러분들 보시면 되죠. 7강에 제가 집합의 순서라는 단원으로 해서 이에 대한 또 자세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여튼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우위를 말하는 모든 그 순서 관계는 반사적이고 추이적이고 반대칭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이 세 개로서 다 요약시킬 수가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이 부분순서 관계 얘를 갖춘 집합. 요거 여러분들이 요 기호모 얘가 얘보다 이상이다 라고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모든 순서 관계라는 것을 그냥 단순히 기호로 이렇게 표시했을 뿐이지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꼭 수학적으로 부등호라고만 읽으시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기호로 표시한 것 뿐입니다. 이러한 기호를 순서 관계를 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 관계를 갖춘 집합을 부분순서 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합에다가 순서 관계를 이러한 순서 관계를 부여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서 구조를 부여해 준 것이고요. 이렇게 되는 이제 집합에서는 우리가 이제 순서라는 것들을 이 원소들 간의 순서를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집합에서 지수랑 로제 있었을 때 이 둘이 순서를 바꿔도 로제 지수했어도 원래 집합의 정의에서는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잖아요. 이 둘이서 같다고 말 수 있는데 순서 구조라는 게 부여되면은 이렇게 함부로 이제 순서를 바꿀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얘기를 해주면은 부분순서 집합 X의 어떤 두 원소 X랑 Y가 또 중요한 내용입니다. X보다 Y가 이상이거나 Y보다 X가 이상인 것을 만족하면 우리가 X랑 Y는 서로 비교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니까 부분순서 관계를 우리가 집합에다가 부여를 시켰었을 때 뭐 여기 있는 모든 원소들이 전부 다 서로 간에 다 부분서를 말할 수 있느냐, 순서를 말할 수 있느냐, 항상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뒤 예시를 볼 텐데요. 그래서 둘 중에 어떤 것이 앞에 있고 둘 중에 어떤 것이 뒤에 있는지를 말할 수 있는 관계이면 그러면 이 둘은 서로 비교 가능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비교 불가능한 원소들도 얼마든지 잡아질 수 있어요. 부분서 집합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만약에 부분서 집합 X의 임의의 두 원소가 모든 원소들 간에 비교 가능하게 되면 그럼 우리는 전순서 집합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Totally ordered set, 토셋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전순서 집합, 부분서 집합. 뒤에 예시까지 보면은요. 일단 이 내용들이 또 나오네요. 이 뒤에 있는 예시를 살짝 먼저 보고 할게요. 요 가장 마지막 여러분들 강의로 가장 마지막 페이지죠. 보시면은 여기 이제 화살표로 표현한 게 그 여러분들이 얘가 앞에 있는 거기에 뒤에 있는 그 순서 관계를 표시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A 다음 D, D 다음 G, G 다음 K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것인데 이렇게 순서가 구여가 된 것이죠. 이 X라는 집합에. 그래서 X라는 집합은 부분서 집합입니다. 실제로. 근데 여기서 A랑 D 같은 경우는 서로 비교 가능합니다. A랑 K도 비교 가능하죠. K가 더 뒤에 있죠. A보다. 그런데 A랑 F랑은 서로 비교 가능하냐는 거죠. 이 둘은 서로 비교 불가능합니다. 누가 더 앞에 있다고 말할 수가 없죠. A보다 G가 뒤에 있고 F보다 G가 뒤에 있지만 이 둘 간에는 서로 화살표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누가 더 앞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A랑 F는 서로 비교 불가능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관계를 아셔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요 내용들이 당장 다음 강의에서도 중요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상계, 하계, 뭐 극대, 극소, 최대, 최소라는 얘기. 부분순서 집합 X의 부분 집합 A를 잡아줍니다. 뭐 요 뒤에 같은 요런 케이스인 거죠. 여기서 이 부분순서 집합 X에서 우리가 부분 집합을 잡아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랬었을 때 요 A에 대해서 모든 A의 원소, 이 A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이 스몰 a보다, 이 a의 원소보다 이상인 그러한 x를 만족하는 이 라지 x의 원소를 우리는 이 라지 a의 상계라고 합니다. 어퍼 바운드. 그래서 상계라는 것은 위에 있다 뭐 생각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이 상계가 존재하는 라지 a를 위로 유계이다 라고 하고요. 상계라는 게 항상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거 말을 쭉 본 다음에 그 다음 예시를 보면서 같이 얘기를 할게요. 위로 유계이면서 동시에 아래로 유계인 집합을 우리는 유계집합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 걸 보면은요, a보다 작은 스몰 m, 아니 거꾸로 말했네요. m보다 큰 a인 a가 존재하지 않으면, m보다 큰 a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때 요 m이라는 것을 우리는 a의 극대 원소라고 하더라. 그 다음 최대에 대한 얘기도, 모든 a에 대해서 a보다 g가 이상이 되는 그러한 g를 우리는 최대 원소라고 하더라. 여러분들이 약간 유의하셔야 될 것은, 상계니 하계니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 부분 집합보다 바깥 영역을 말합니다. 라지 x라는 그 더 원대 집합의 원소를 말하고요. 근데 이 극대라느니 최대라느니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이 a라는 집합 내에서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요. a라는 집합에서만 얘기를 할 때 최대니 뭐 최소니 극대니 극소니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각 항목의 부동어만 바꿔주면 이제 각각 하계, 아래로 유계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예시에서부터 우리가 그 감을 한번 잡아봅시다. 이 a라는 집합에 상계 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느냐, a의 상계들. 그러면은 이 a는 요 GHJK잖아요. 얘보다 항상 위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L 있죠. L은 얘보다도 위에, 얘보다도 위에 있고요. 얘보다도 위에 있고, 얘보다도 위에 있죠. 그 다음에 있는 거. 그래서 L. 얘만 있느냐? 아니죠. M도 N도 다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상계라는 것은, A의 상계는 이 X의 원소들 중에서 얘네들보다 항상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 그럼 A의 하계는, 생각해보세요. A의 하계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기서 A의 하계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냐면 얘밖에 없죠. A, 스몰 a. 여러분들께서 얘네는요? 라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여기서 C 같은 경우는, B랑 C는요 H보다는 밑에 있지만 G랑은 비교 불가능하잖아요. 얘네들이 화살표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까 G보다 얘네가 작은지 큰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요 B랑 C는 G랑 비교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계라고 말할 수 없고요. 요 DEF 같은 경우는 H랑 이제 비교가, 얘는 되네요. 얘는 됩니다. DEF는 얘는 되네요. 하나만 있지가 않구나. 그렇네요. DEF도 되네요. 민망해라.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는 BC가 G랑 안 되는 거. 요것만 이제 문제였고요. 이 DEF, 요 ADEF는 우리가 다 말할 수 있겠죠. A는 얘보다 앞에 있는 것이면서 G보다 앞에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DEF도 모두 다 G보다, H보다 앞에 있는 것이죠. 다만 BC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얘보다, 이 H보다 앞에 있지만 G보다 앞에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하계는 요 4개입니다. 참고 삼아서 이제 최소 상계, 뭐 이런 얘기도 해요. 얘 같은 경우는 최소 상계를 말할 수 있죠. 최소 상계가 L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뭐 최소, 최대, 뭐 하계 이런 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얘기를 할 거고, 이거 나중에 또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 또 우리가 얘기를 했었던 것이 A의 극대. 자, 여기서 이제 극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A라는 이 극대의 정의부터 다시 해볼까요? 이 극대라는 건 뭐였다? 얘보다 더 큰 A를 말할 수가 없으면, 그러면 극대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봤었을 때 J랑 K가 해당이 되는데, 자, 이 A라는 집합에서만 봅시다. A라는 집합 GHJK에서
J보다 큰 원소가 있나요? J보다 더 뒤에 나오는 원소가 있나요? 없죠. K보다 뒤에 나오는 원소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래서 J도 K도 극대의 정의를 만족합니다. 그래서 A의 극대로 우리가 J랑 K를 말할 수 있어요. 극소는 이 A라는 집합의 극소는 G죠. G 하나만 극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H는 아니에요. H보다 G가 더 앞에 있죠. 화살표 연결돼 있죠. A의 최대는 어떨까요? 최대. 최대라는 것은 다시 정의를 보면은요. 최대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얘보다 이상이어야 돼요. 그런데 A에서는 J랑 K 중에서 누가 더 크냐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둘과는 서로 화살표 연결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A의 최대 원소는 존재하지 않아요. A의 최대 원소는 이게 최대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최소는 G죠. G라는 것은 다른 세 개의 원소보다 항상 앞에 있죠. 그렇죠? 얘보다 앞에 있고 얘보다 앞에 있고 얘보다 앞에 있고. 그래서 최소 원소이자 극소 원소로 우리가 G를 꼽을 수 있지만 얘의 극대 원소는 두 개를 말할 수 있고 최대 원소를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얘는 지금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이 A라는 집합은 결과적으로 이 두 개의 개가 전부 다 있으니까 A는 6의 집합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을 이 예시를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을 마치는데 오늘은 과제 같은 거 나가는 거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집합론에서 이러이런 내용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가볍게 훑어보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뭐 딱히 숙제라는 거 나갈 것도 제가 봤을 때 없을 것 같고 다음 시간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해석학의 내용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내용들을 보시면서 그냥 다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고 뭐 딱히 뭐 더 궁금하진 않았다. 그냥 봤을 때 그냥 이 정도 알고 가면 될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신다면은 그냥 이 상태 그대로 다음 강의 계속 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오늘 내용을 들으시면서 난 좀 저거 좀 약간 납득이 안 된다. 저거에 대해서는 뭔가 더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라고 느끼신다면 그럼 여러분들께서 집합론 강좌를 가셔서 거기에서 이제 해당하는 그 강의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일부러 뭐 증명 같은 것도 굳이 하지 않았어요. 뭐 다 했었던 거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의 그 궁금증의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오늘 이 내용들을 기본으로 해서 다음 강의에 내용들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냥 눈으로만 봐주신 정도로도 뭐 크게 뒤에 내용들을 따라가심에 있어서는 무리가 되지 않을 거예요. 뭐 뒤에 오늘 이제 증명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가 다음에 내용에서 그걸 조금 더 깊게 다뤄야 될 내용이 있으면 그때는 제가 증명을 또 해드릴 거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그 용어들, 정의들, 그리고 기본적인 그 어떤 내용들이 있었다라는 뭐 정리들 그런 것들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시고 감안하시고 다음 강좌들에 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좀 아무래도 기본 개념들을 이렇게 쫙 나열하는 강의다 보니까 좀 지루할 수도 있었을 텐데 따라오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다음 강의부터는 좀 더 재밌는 수학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